네, 반갑습니다. 오늘, 음, 그,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나요? 네. 챕터 3, 3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이제 슬슬 내용들이 약간 복잡해지는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녹화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녹화된 걸 자꾸 반복해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편하게 제가 쭉 그러니까 소개한 다음에 편하게 이제 질의응답 통해서 또 심도 있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약간 너스레 그를 할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거의 2주, 3주 동안 골머리를 써본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오늘 해결했거든요. 오늘 마지막에. 그래서 그 내용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네. Stack and Flow, the building block of System Dynamics Models.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에서 이 스탁과 플로우가 하나의 그 레고 블럭의 기본 단위처럼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탁과 플로우를 욕조 모델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욕조의 물을 증가시키려면,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조절해서 욕조의 물, 스탁, 저량이라고 하죠. 이거를 변화를 시키게 만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좀 드렸어요. 우리의 목적은 욕조의 물입니다. 우리의 관찰 대상, 우리가 결과로 보고 싶은 것들은 욕조의 물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누적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저 양쪽의 수도꼭지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큰 원칙입니다. 욕조에 있는 물을 우리는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들어오는 물, 인플로우, 나가는 물, 아웃플로우를 조절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욕조의 물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양쪽의 플로우를 이용해서 조절해야만 된다. 이게 큰 원칙입니다. 이제 요게 이제 금과 옥조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이 3장에서는 그러면 스탁이 뭐냐, 플로우가 뭐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 보시면 되는데 또 스탁이 뭔지 플로우가 뭔지 그 차이에 대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검색하시면 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풀고 싶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풀고 싶은 저의 문제. 뭐냐면 스탁이 뭐고 플로어가 뭔지는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스탁과 플로어를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 바로 그 점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거를 이번에 이참에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관점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좀 더 흥미롭게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또는 스타카 플로우 또는 뭐 모델링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 더 강한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글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렇죠? 네. 뿅. 그리고 네. 아, 왜 하필 스타카 플로우냐?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물리학에 어마어마한 법칙들이 많아요. 그렇죠? F는 ma, 뭐 E는 mc 제곱, 기타 등등, 뭐 양자 역학, 뭐 기타 등등 이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는 법칙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왜 우리는 스타카 플로를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제 집에 칠판에 크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미분으로 살고 적분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즉 미분이라는 게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그 플로우를 얘기하고 적분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미세하게 이루어지는 변화는 미분에 해당이 되고 적분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읽어보시면 될 텐데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스타일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바꿀 수 있는 것은 플로우밖에 없다. 플로우로 스탁을 바꾼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연이 생기네 이거예요. 음. 자, 여기서 보면 이건 또 방금 제가 수정한 건데 스탁은 이 책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적으로 스탁은 사진을 찍을 때 딱 보여지는 것, 즉 freeze 딱 얼렸을 때 보여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댐의 물, 욕조의 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플로우는 흐르는 강물처럼 스톱했을 때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 짓는데 그거는 1차원적인 구분 방법이고 저는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이유가 관찰 대상이 즉 스탁이 거리라면 거리 나누기 시간이 플로우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가 플로우가 되죠. 근데 관심 대상이 속도라면 속도 나누기 시간이 플로우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속도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는 플로우, 어떨 때는 스탁이 되는 아주 묘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스탁은 스톱, 얼음 했을 때 멈췄을 때 보여지는 것이 스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우리가 상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스탁은 우리가 관찰 대상 또는 관심 대상 또는 어떤 정책을 통해서 보여지고 싶은 것, 이것이 스탁이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스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학적 공식들도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왜 스탁이냐? 이게 물리 법칙에서 얘기하지 못한 것은 인간의 모습인 거죠. 즉, 사회 생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 말을 또 제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만든 사고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과연 뭐냐? 그러면 좀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에서는 요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제도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려면 스타카 플로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빙산 모델을 한번 좀 언급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빙산이라고 했을 때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수면 밑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해.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비유죠. 그래서 즉 수면 위로 보여지는 것은 이벤트, 사건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 사고에서 얘기하는 빙산 모델에서는 수면 아래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패턴, 구조, 멘탈 모델 이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보여지는 것은 스탁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따라서 이게 스탁이 문제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스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플로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스탁과 플로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짓기에 참 용이하다. 예. 보여지는 거와 보여지지 않는 것,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또 이 둘의 관계에서 오늘도 좀 언급이 좀 되겠습니다만 인간이 개입하는 거,
인간이 개입해서 뭔가 달라지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는 이 스타카 플로로 설명하고 그 둘의 관계.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걸 설명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는 거죠. 다른 어떠한 물리 법칙에 비해서 이것이 더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스탁과 플로어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음, 그게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왜 하필 스탁과 플로어냐, 요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해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음, 혹시 이거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 제 논리가 문제가 있으면 또는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니까 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은 연습 문제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음, 또 조가 나오죠, 조. 예, 조가 water released at dam. 긴 이름이 괜찮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이 책에서 해요. 내용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아이고, 여기선 그게 없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책에 보면, 음, 이게 몇 페이지 있나요? 아, 그림은 없구나. 네. 하여튼, 하지만 여기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시스템 단에서 모델들은 죄다 말이 길어요. 예. 근데 이게 괜찮을까 하는 거죠. 말이 긴 거를. 보통 수학에서는 x는 x, y, 뭐 그리스 문자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괜찮아. 그 변수는 알아서 이 소프트웨어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구조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변수명이 길어도 괜찮아. 오히려 길게 변수명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냥 수학 공식처럼 뭐 y 또는 뭐 x, z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치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오히려 좀 별로 안 좋게 봐요. 너무 어렵다 이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하기가 매칭시키가. 네. 그래서 포인트는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수명이 길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모델의 가독성과 협업을 위해서 권장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시스템의 동태적 구조, 즉, 뭐와 뭐가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관심을 더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어, 길어도 괜찮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인구 변화 공식에 왜 자연상수 2가 등장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34페이지에 테이블 3-1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거는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썼죠? 예, 이렇게 썼죠. 경고, 문과는 정신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게 알파벳 E가 자연상수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이 왜 의미가 뭐고, 왜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이 강화 피드백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 있고,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영상도 있어요. 이제 관심 있으면 보시고, 어, 이 책에서 34페이지에서 자연상수 2를 언급한 이유는 자연상수 2를 몰라도 돼란 뜻이에요. 네. 그런 맥락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몰라도 된다. 근데 저도 역시 그냥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저는 이제 더 깊게 이해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은근슬쩍, 그러니까 은근슬쩍이 아니죠. 은근히 이 자연상수위가 잊을만 하면 툭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모델링 도처에서. 그래서 한번 마음 잡고 한번 파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까지 만들게 됐어요. 제가 이화여대 교수로 있을 때 이화여대 기획처에서 한번 찍은 거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연료 탱크는 어떻게 채워질까? 이걸로 먼저 볼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스 인 더 탱크. 이 조가 탱크에 가스를 채우는 거죠. 즉 가스가 채워지고 누적되는 거네요. 그렇죠? 누적됩니다. 이거 어디 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누적되기 위해 이건 절량이죠. 스탁이란 말이죠. 스탁이니까 스탁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선 플로우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름이 노즐 이게 입구로 가스가 들어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그럼 이게 계속 들어가면 욕조에 있는 즉 탱크에 있는 가스는 계속 채워지겠죠. 근데 여기 capacity of the tank 탱크의 용량 즉 아마 최대 용량을 의미할 거예요. 탱크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크기. 근데 고정값이네요.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영향을 받아서 풀리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표현을 만조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채워지는 비율이겠죠. 음. 예, 따라서 이것은 고정값이지만 박스 즉 욕조의 물, 이 스탁의 값은 계속 변하니까 풀리스는 계속 변할 거예요. 음. 뭐라고요? 뭐라 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의 질문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 스탑과 플로 사이에 화살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탱크에 가스가 얼마나 차 있는지에 상관없이 가스를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집어넣다가, 그러니까 조절해가지고 가스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학생이 말하기를 교수님 저는요 탱크에 가스를 주유할 때 어, 탱크에 얼마나 채우는지 모른 채 저는 주유하거든요. 하지만 기가 막히게 저는 주유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관계에서는 피드백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귀신같이 주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주유하니? 들어보면, 저는 사실은 소리를 듣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아하, 모양새는 피드백이 없지만, 이 탱크에 채워지면서 생기는 이 미세한 소리의 변화, 그 변화 때문에 가스가 들어가는 양이 달라지게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피드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피드백이 있다라는 내용이 요, 요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되어 있어요. 진짜 요는 소리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모델이 어떻게 반영할까? 요게 엑서사이즈 10일 겁니다. 아마. 연습 문제 10번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연습 문제 10번에 나오는데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이따가.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류를 찾아라요. 자, 여기서 보면 음, 모양새를 보니까 스탁이 있고요. 플로가 있습니다. 즉 나가는 플로이기 때문에 이 플로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탁의 값은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화살표의 의미는 스탁의 양이 나가는 양에 영향을 준다. 스탁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플로우가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어떠한 또 관계식에 의해서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디까지 나가냐?
컨버터라는 게 있네요. 반면 다른 거에 보면 여기 구름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이 구름의 의미는 I don't care예요. 난 관심 없어. 그래서 말하자면 시스템의 경계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름은 여기에서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서도 구름이 있죠? 네, 여기도 구름이 있고요. 음, 여기도 있네요. 자, 출생이 들어오고요. 사망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출생이 어느 별에서 왔는지는 관심 없어라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경계야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I don't care. 어느 구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I don't care. 들어오는 구름을 sink,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source, 원천이란 뜻의 source고요. 나가는 구름을 그냥 가라앉아서 사라진다는 뜻에서 sink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경계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네, 컨버터로 간다. 이게 틀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 스탁에서 빠져나와서 플로우, 오케이. 그러면 이건 아웃플로우죠. 근데 아웃플로우가 다시 스탁으로 들어갈 수 없다. 원칙을 여기서 한번 소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컨버터라는 어떤 변수가, 즉 스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뭔가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직접 스탁에 영향을 주네요. 이거 틀렸다는 거죠. 스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로지 플로우밖에 없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스탁에 영향을 줘? 이런 뜻이에요. 틀렸다 이거죠. 또 여기서 보면 스탁으로부터 컨버터 영향을 주네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영향을 받은 것이 보니까 저기 싱크 구름으로부터 영향을 받네요. 이거 틀렸다는 거죠. 구름은 I don't care 시스템의 경계예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양 구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마 여기 표현이 있을 텐데 음, 에러는 여기 있네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워낙에 스텔라라든가 벤심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에러가 안 생깁니다, 아예. 예, 소프트웨어에서는 안 생겨요. 그래서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는 특히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없이 학생들한테 자, 세상을 스타카 플로어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화살표가 이어지고 이렇게 이 학습으로 스타카 플로우를 그릴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칙은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정리한다면 이 엑서사이즈의 이슈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고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포인트에서 중요하냐면 학생들한테 이 스타카 플로이에 대한 개념을 익히게 하고 직접 펜으로 이 그리게 할 때, 그럴 때는 이런 에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냥 그건 에러야, 그런 오류야,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냐면 이런 규칙이 있어 하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학생 수 모델 과연 좋은 시작일까 하는데 여기 보면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토탈 넘버 나오네요. 그래서 1학년의 숫자, 2학년의 숫자, 3학년의 숫자, 4학년의 숫자가 다 합치면 총학, 총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뭐가 문제죠? 이거예요. 수식을 저렇게 넣으면 돼요. 여기 보면 좋은 시작일까?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아닌데 과연 좋은 것이냐 약간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자, 이 자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태적인 덧셈이잖아요, 덧셈. 근데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관심 있는 것은 덧셈의 어떤 결과물이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관심은 변화죠, 변화. 프레시맨이 달라질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체 학생이 달라지느냐. 프레시맨이 1학년이 2학년 되지 않나? 다시 2학년이 3학년 되지 않나? 그런 변화가 토탈 넘버, 총 학생의 숫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런 스토리를 우리는 관심이 있어 하는 거지. 1학년 더하기 2학년 더하기 3학년 더하기 4학년도는 얼마? 이거는 그냥 엑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관심 없다. 그래서 뭐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좋은 시작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단순 합산? 별로 우린 관심 없어.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이런 이 변화가 서로 연결되지 않을까?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4학년 따로 따로가 아니라 얘네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하잖아. 1학년이 2학년 되면 2학년은 더 많아지고 1학년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한 변화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 네, 그런 내용들 소개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시간적 역학, 예, 동태, 그거에 관심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웨더링은 풍화되는 거죠. 풍화가 퇴적물의 단위, 이 단위가 나옵니다.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화강암일 거예요, 아마. 네. 화성암? 네. 어쨌든 돌이죠, 돌. 예. 이 돌에서 퇴적물이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데 풍화되는 거죠. 형태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과정을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을 하필이면 웨더링, 풍화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다 쓴 거죠. 근데 풍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몰랐다 생각하면 화성암이 사라지면서 이 퇴적물이 되게 하는 행위가 변수명이 될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화성암이라는 스탁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퇴적물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변수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랬을 때 화성암의 질량을 우리가 단위를 10억 톤으로 한다. 또 시간을 수억 년으로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량, 그러니까 플로우의 단위는 저량, 스탁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량의 단위는 10억 톤이 수억 년에 걸쳐서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플로의 단위는 10억 톤이 수억 년에 걸쳐서 달라지는 양의 비율 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화가 이 단위라면 수억 년 동안 화성암이 곱하기 2, 10억 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설지만 이것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독특한 아, 표현법이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그런 얘기 했고요. 또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 쿠웨이트의 오일 나오네요. 쿠웨이트에서 오일을 시추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기까지 그 석유가 이동되게 있네요. 네. 그랬을 때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내용이에요. 석유 공급망 모델이네요. 그죠? 그래서 각 절약, 시간 단위 이런 식으로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절약, 유량.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량의 단위는 절량의 단위, 즉 스탁의 단위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모델 전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 한 달짜리냐, 1초냐, 뭐 1년이냐, 그 시간 단위로 나누는 거. 그래야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네. 절량의 단위에 시간의 단위를 나눈다. 그래서 여기는 절량이 다 배럴로 되어 있고 시간은 월로 했으니까 타 스탁에 해당되는 즉 박스들은 다 배럴 다 이게 배럴 단위는 다 그렇게 똑같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량 여기는 요 유량 요거 모두 이 배럴 퍼 month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 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바이플로. 예.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이 플로우가 인구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네요. 이거는 음, 예전에 일 보면 어디 봅시다. 이게 여기 있나? 아, 여기 나오겠네요. 아, 여기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이게 2장에 나와 있는 모델 2-3 모델인데 이걸 보면 총인구의 변화는 출생과 사망이라는 플로우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출생자가 할당되는 거죠. birth rate 총인구에서 birth rate의 비율만큼 출생하더라. 사망자는 총인구에서 사망률 비율만큼 사망자가 나오더라. 이런 거죠. 이게 기본 포맷인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근데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퉁치면 소위 말하는 순 증가량이 나옵니다. 순. 그러니까 네트에 해당하는 거죠. 순 증가량이 나오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이플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 여기는. 이럴 때 이 이퀘이션, 방정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라는 내용이에요. 자, 쌍방향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직관적인 뭐, 그래서 여기 growth라는 것은 즉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변화량. 그러니까 population이니까 출생자와 사망자의 관계에서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빼면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순출생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순출생자. 그래서 순출생자의 변화량은 전체 인구에서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그 비율을 전체 인구에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네트 순 증가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래서 birth rate와 death rate가 양수면 유량이 양의 방향, 음수면 음의 방향이 된다는 뜻은 양쪽 화살표라 하더라도 모양새가 하나는 하얗게 되어 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어요. 즉, 이 변화량이 양수일 때는 들어가는 쪽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음수가 되면 까만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스탁 왼쪽이 아니라 스탁 오른쪽에 배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아주 조심하게 수식을 좀 작성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이 색이 없는 것이 말하자면 메인이에요. 즉, 양의 이 그로스의 이 변화량이 양수라면 일로 간다는 논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예컨대 출생률과 사망률이 더 높으면 전체 인구가 감소되겠죠? 감소되니까 음수가 되고, 음수니까 빠져나가는 거니까, 아하, 총인구에서 빠져나가는 이 논리가 맞네요. 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그 풀어 썼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중화살표는 네, 증가도 감소도 가능한 유량을 의미한다. 기타 등등. 네. 흰 화살표 방향, 검은 화살표 방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자세히 설명해 봤자 한 번 뇌에 우리 뭐 생각이 꼬이면 계속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잠깐 쉬셨다가 다음에 또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네. 왜 유량은 저량에 크게 좌우될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스탑이 뭐냐? 자, 이거 볼까요? 여기 보면 이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의 인구가 성숙이 되면서 성숙한 인구, 그러니까 성년, 네, 이 되고 이 성년들이 중년, 장년들이 좀 에이징 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더라. 노인이 좀 지나면 death, 즉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모델의 기본적인 포맷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에서 빠져나와서 이 mature population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성년, 네, 성인, 네, 성인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스탁에서 화살표가 나가잖아요. 스탁에서, 네, 여기 보면 바로 요거. 네, 스탁에서 화살표가 나간다는 뜻은 스탁이 나가는 양, 아웃플로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스탁이 아웃플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뭐냐? 죄다 그러네. 여기 보면. 그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저게 없으면, 저 화살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화살표가 없다는 얘기는 스탁에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이 넘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빠져나가겠죠.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빠져나가면 이 스탁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럼 계속 빠져나가려고 해. 그러면 스탁은 인구니까 0은 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빠져나간대. 계산에 의해서. 예. 이 컴퓨터는 깡통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냥 계산하려고 해.
그냥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아웃플로우니까 음수의 값이 적용되어서 계속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즉 계속 감소된대. 그럼 얘가 인구인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이 인구가 영향을 미친다. 즉 인구가 줄어들면 나가는 것도 줄어들게끔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많을 때는 나가는 것도 많아지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나가는 것도 줄어들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구가 0이 되면 나가는 양도 0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양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절양의 크기가 중요할까? 여기서 포인트는 크기라기보다 절양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할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시스템 애널리시스의 기본 원칙, 유량은 절양에 달려 있다. 모든 유량이 절약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좀 바꿀까 싶네요. 네. 그래서 만약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어떤 유량이 특정 절량에서 빠져나가는 아웃플로우의 역할을 한다면 그 유량은 절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일 때는 유량이 절량에 달려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조심하세요. 예. 모든 유량은 절대적으로 절량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에요. 케바케입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뜻은 절량의 크기에 따라 유량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플로우가 아웃플로우도 있지만 인플로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 보면 아까 여기서도 보면 인플로죠. 인플로에 스탁에 영향을 미쳤네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을 낼 수 있다. 여기까지 했네요. 9번 됐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왜 잘 구성된 모델이라면 이런 패턴이 필연적인가? 그러니까 스탁이 0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음,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네. 우리 스텔라에서는 어디 볼까요? 네. 새로운 모델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넌 네거티브 스탁과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스탁. 이 스탁이 두 종류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요. 네. 이미지와 같이 스텔라 등 SD 소프트웨어에서는 넌 네거티브 스탁이라 함은 얘는 죽었다 깨도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우, 땡큐죠. 땡큐. 그래서 넌 네거티브 스탁은 되게 편리해요. 딱 해놓으면 모델러가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셨는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0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문제점은 오류가 있는데 오류라고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데 그걸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편리하게 모델링이 되는 순간 오류를 캐치하기를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플러스 마이너스 스탁, 즉 음수도 될 수 있는 스탁으로 아예 해버려야 어? 인구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 이게 모델이 잘못됐구나. 알아서 내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심지어 스텔라 개발하는 대표이사도 직접 얘기합니다. 네. 굳이 넌 네거티브를 쓰지 말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음수가 될 수 있는 스타를 써라. 라고 항상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피드백을 완성하자. 여기서 피드백은 이 조라는 학생이 선생님 저는 피드백이 없이 알아서 이 가스를 잘 넣었어요. 넣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리 듣고 움직인 다음에 즉 그 소리가 피드백의 연결고리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감지해서 이 플로우, 이 가스를 집어넣는 행위에 영향을 주게끔 모델을 다시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의하면 사운드 인덱스, 소리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ree flowing 그러니까 1번, 2번, 3번, 그 5번이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2번은 뭔가 가득 채워진 듯한 느낌 같은 느낌을 주는 소리. 1번은 쑥쑥 들어가는 소리. 그래서 왜 이렇게 1, 2, 3도 아니고 1, 2, 5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1, 2 한참 건너뛰어서 5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그리고 탱크의 충만율 즉 이 가스가 채워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 그래픽 함수란 표현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사운드 인덱스 즉 소리 1, 2, 3, 5에 따라서 노즐 유량 즉 가스를 충전시키는 행위가 달라지도록 설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좀 기술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는데 이거를 수식도 만들었고요. 이거를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모델을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짜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탱크에는 가스하고 탱크의 총량, 그러니까 이 최대치 합하면 채워지는 그 비율이 나올 것이고 그 비율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고? 그 소리에 따라서 채워지는 게 달라진다고 이거죠. 그래서 핵심은 일단 요 사운드 인덱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소리에 따라서 집어넣는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그래서 얘는 플리스, 즉 채워지는 비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입력값이 플리스가 되겠죠. 출력값은 사운드 인덱스가 될 거예요. 음, 그 플리스에 따라서 사운드 인덱스가 달라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자,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거죠. 플리스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사운드 인덱스 이퀄 플리스 이렇게 돼 있네요. 즉, A 이퀄 B 이게 아니라 밑에 보니까 물결 표시가 있네요. 이게 물결 표시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비선형 관계를 디자인할 때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물결 표시는 그야말로 그래프에서 물결 표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입력값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세로값, 이게 Y축의 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거의 막 이렇게 물결 치듯이. 그러니까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비선형적인 관계를 디자인, 즉 입력을 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메뉴. 그래서 클릭하면 자, 가로축이 여기 보면 이렇게 볼까요? 예. 가로축이 플리스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퀘이션에서 플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걸 해드릴까요? 먼저 예,
여기서 한번 해보죠. 네. 처음부터 다시. 네. 이렇게 해서 플리스 입력하고 여기 물결 표시 클릭하면 빈 공간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그래픽처럼 이 관계를 디자인할 거야. 그래서 그래피컬이라는 메뉴가 있는 거고, 이 함수를 그래픽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활성화가 되네요. 자, 그러면 가로축의 최대 최소값, 세로축의 최대 최소값을 결정해 줘야 돼요. 이것이 아까 보니까 말이죠. 여기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화면 분할을 좀 해볼까요? 자, 입력값이 플리스에 따라서 세로값, 사운드 이프게 한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이거죠. 사운드 인덱스가 달라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플리스가, 아, 플리스가 0.1. 내 디자인 아까 잘못했군요. 아닌가? 맞나? 그러니까 플리스가 X축이고, 세로축이 토해내는 값, 산출되는 값이 사운드 인덱스잖아요. 그러면 사운드 인덱스를 보면 미니멈이 1, 최대치가 5네요. 미니멈이 1, 최대치가 5.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은 0.80, 0.9, 0.9 이상 하는 걸 보니 아하, 0에서 1 사이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0에서 1 사이 값. 여기 안에서 이제 그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비정확하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자, 제가 방금 이런 표현했어요. 비선형 관계인데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까요?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문헌을 통해서 비선형적인 관계가 표로서 제시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파워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선형 관계, A와 B와의 관계가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그때그때 다 달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알아?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또는 문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 또는 전문가들의 경험치로를 인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다면 이것을 직접 구체적으로 입력한다면 여기 보면 그래프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오른쪽에 포인트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거를 어, 이렇게 다시 초기화해서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는 1, 2, 3, 3개가 되겠네요. 3개가 되고요. 우와, 그죠? 오. 즉, 가로축은, 0에서, 가로축은 0에서 1 사이가 되겠네요. 근데 0.8, 0.9가 있어야 되니까 4개로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플리스가, 근데 4개로 하니까요. 얘가 4개 항목을 자동으로 간격이 똑같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는 0에서 0.8은 한참 떨어지고, 그 다음에 0.8에서 0.9, 0.9에서 1 사이는 또 촘촘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친절하게 등간, 예, 간격이 똑같아요.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때 필요한 것이 이 자물쇠입니다. 자물쇠를 해제하면 내가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0일 때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X축이 0.80일 때, 이거 세 개로 하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0.8일 때, 인덱스가 얼마인가요? 1이네요. 그죠? 1. 그다음에 0.9일 때, 0.9일 때 얼마인가요? 2. 그죠?
그 다음에 0.9 이상이잖아요. 즉 1일 때 0.9 이상일 때는 다 0.9이거나 0.9 이상 되면 5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5, 0.9. 1일 때? 아, 이게 올라가면 0.9부터는 다 5군요. 그럼 제가 처음에 모델을 잘못 만들었네. 0.9 이상은 다 5다. 그러면 하단직서 5 해야 되는데 바로 5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게 5가 돼 있니? 그러면 이게 0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0에서 8까지. 0에서 0.8 사이는 다 1이야. 다 1이야. 그럼 0도 1이고 0도 1이고 0.8도 1이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0.8에서 0.9. 0.9는 0.8에서 0.9는 모두 2야. 그럼 0에서 0.8. 이건 1. 이렇게 해야 그치. 이렇게 해야 0.4, 0.8까지 0.0에서 0.8까지 모두 다 1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0.8, 0.9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걸 이프된 함수로 해야 되나? 갑자기 아까 만들었었는데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드네. 이거를 어, 이거를 아예 이 그래픽 함수가 아니라 이프된 함수로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음, 자, 그럼 소위 말하는 그 조건문으로 한번 해볼까요? if 플리스가 플리스가 0.8이면 then 얼마? 1. 그렇죠? else 그렇지 않으면 if 그렇지 않으면 if가 아이고 이게 플리스가 0. 0.8에서 0.9 사이가 되는 거죠. then 얼마? 2. 그렇지 않으면 if 0.9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겠네요. 그러면 얼마? 5. 어때요?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음,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네. 완성했네요. 네. 조건에 따라서 0.8 이하면 1. 맞죠? 근데 0.9 이하와 0.8 사이면 2. 오케이. 그 다음에는 다 5.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사운드 이펙트에 따라서 입력, 인플로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이고, 입력값은 사운드 인덱스를 받고, 아까처럼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인덱스가 1이면 1.0, 2면 0.5, 5면 0 이렇게 되네요. 딱딱 이퀄 됐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네요. 문제는 이 사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과 2 사이 값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얘가 그걸 내삽 처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인터폴라이제이션. 예컨대 사운드 인덱스가 하다 보니까 1.5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동으로 1.0과 0.5 이 사이 값에서 평균적으로 처리를 해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 세 개의 쌍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는 세 개로 하고
그래서 여기 자물쇠를 해지해서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5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쌍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식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조합을 따지면 1일 때 1.0, 2일 때 0.5, 5일 때 0, 원, 그래서 그 포인트가 이렇게, 요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사이 값은 이런 식으로 그 사이 값은 이 라인, 이 선상에 있겠죠. 그 사이사이 값들은.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 이야기가 제가 요거는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지금 참여하신 분한테는 채팅방으로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블로그 내용을 또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수정이 됐고 채팅창에 아이고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되겠군요. 오케이,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요 수식도 좀 제가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델 수식을 통해서 직접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을 직접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니까요. 여기서 이제 녹음을 마치고 일단 이 참여하신 분들하고 라이브로 계속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